대한민국이 또다시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고유 언어 한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 타카하시 켄 교수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시대에 적합한 언어는 한글이 유일하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이 국제 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은 연일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우수성을 집중 분석하며 시대의 완벽한 언어라는 타이틀로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느 언어와 다른 점은 바로 한글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복잡한 한자 입력이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동아시아 언어 환경과는 달리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어 디지털 기기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고 선택해야 하는 부담 없이 자모음의 조합만으로 모든 소통이 가능한 한글의 시스템이 세계 언어학자들의 경이로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본 세계 각국의 언어학 전문가들은 한글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며 새로운 언어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언어 전문가들은 한글의 접근법이 미래, 디지털 언어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한글의 이러한 특성이 AI 시대에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켄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일본어와 한자의 역사적, 문화적 우수성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죠. 일본 교토 출신으로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오며 일본인이라는 자부심을 언어 교육에 담아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은 오래된 일본 서예 작품과 고문서들로 가득하죠. 이 모든 것이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생들에게 일본어의 풍부한 표현력과 한자의 심오한 의미 체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본어를 입력할 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거예요. 특히 오늘 수업에서는 학생 5명이나 한자 입력 방법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일본어 학습에 대한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매료되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실용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듯했죠. 물론 일본어는 복잡하고 심오한 언어이니 배우기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복잡성이 매력이 아닌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내심 불안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히 눈에 띈 광경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자 입력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빠르게 입력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한글 자판 위를 가볍게 춤추고 있었죠. 놀라운 속도와 편안함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니 에밀이라는 미국인 학생이 한국 드라마 팬 커뮤니티에 한글로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가온 것을 알아채고 한국어가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그것이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순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방금 전 수업에서 목격한 현실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믿어온 일본어와 한자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달리 언어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예상치 못한 언어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글과 디지털 시대의 언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흥미로운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 디지털 기기에서의 활용까지 놀라운 일관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탐색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미 머릿속에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앞으로 저의 학문적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컴퓨터를 끄고 연구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컨퍼런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청 발표자로 선정된 저는 평소라면 일본어와 한자의 역사적 가치에 관한 발표를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선택했어요. 바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였죠. 최근 몇 주간 제 연구실은 각종 참고, 문헌과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주요 언어들의 디지털 환경 적응력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이었습니다. 잠옴 결합 방식의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구조가 디지털 입력 시스템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반면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가르쳐온 일본어는 가나와 한자의 혼용, 복잡한 입력 방식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었죠.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명성과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양심은 객관적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죠.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며 때로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이 연구를 발표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학문의 본질은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니까요. 컨퍼런스 당일 보스턴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로 붐볐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청중석에는 중국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한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디지털 시대에도 한자의 우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이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청중들을 향해 인사를 건넨 후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각 언어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언어가 더 효율적인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발표의 클라이맥스에서 저는 한글의 디지털 환경 적응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순간 청중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특히 왕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왕 교수가 첫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왕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가 어떻게 새로운 문자 체계에 뒤처질 수 있는지, 제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지점을 공격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각 질문에 답변했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흥미로운 연구라며 격려해 주었지만 왕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저를 지나쳤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보스턴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회 웹사이트에 올라온 짧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담은 반박문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곧 이 논쟁이 학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제 연구실 이메일에는 지지와 비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몇몇 일본 학술지에서는 저를 문화적 배신자로 묘사하는 칼럼까지 등장했죠. 갑작스러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지에서 디지털 언어 환경을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2달간 학계는 제 발표를 둘러싼 논쟁으로 뜨거웠어요. 특히 왕 교수는 중국 최고 언어학 저널에 디지털 시대의 한자,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제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평생 일본어의 우수성을 가르쳐온 교수가 갑자기 한글을 옹호하는 발표를 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어요. 하버드 학장은 저를 불러 이 논쟁이 국제적인 학술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학문적 자유를 존중한다며 더 깊은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지 연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학과에서는 한 학기 연구 휴가를 허락해 주었고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자나 영어 없이도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어요. 도쿄나 베이징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서울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거리로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 패턴을 관찰하고 싶었죠. 대학가의 카페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빠르게 입력하며 소통하고 있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 속도와 편안함이었습니다. 옆자리의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복잡한 학술 내용을 디지털 기기에 한글로 입력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학생들이 한자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관찰한 후 다음날 서울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더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의 사람들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회사원들이 많은 강남역 주변에서는 직장인들이 이동 중에도 업무 메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노년층의 상인들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모든 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인공지능 비서와의 상호작용이었어요. 카페에서 한 직장인이 스마트폰에 한글로 말을 걸자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응답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의 경우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 동음이어의 문제로 인해 인공지능 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차이를 목격하니 충격적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서울의 한 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 디지털 언어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더니 흔쾌히 방문을 허락해 주었어요. 연구소에서는 한글이 디지털 환경,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 인식 기술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일관된 발음, 규칙이 최신 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었어요. 연구소의 박 박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부터 이미 과학적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은 마치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원리와도 닮아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일본어와 한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의 관찰과 연구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인 언어학자로서 쉽지는 않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자료와 관찰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도 한글로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죠. 이제는 그 광경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현대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작성 중인 새로운 논문의 개요가 띄워져 있었어요.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 한글은 왜 완벽한 언어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디지털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만 연구하려 했지만 서울에서의 관찰을 통해 연구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어요. 한글이 인공지능,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죠. 논문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규칙성이 디지털 코딩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표문자로서 발음과 표기의 일치도가 높아 음성 인식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셋째, 자모음의 조합 방식이 컴퓨터의 이진법 처리 방식과 유사해 디지털 처리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이 모든 주장은 서울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논문이 발표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왕 교수와 일본 학계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어나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디지털 시대라는 특정 환경에서의 적응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뿐이었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노트북을 덮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번 여행이
제 학문적 여정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 연구를 마무리하고 완성된 논문을 발표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낮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은 계속해서 확인되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실험에서 한글은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높은 인식률과 처리 속도를 보였습니다. 연구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근 일본과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디지털 환경에 더 적합한 입력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기업에서는 복잡한 한자 입력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제 연구의 시의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논문 작성을 시작한 지 2달, 마침내 초고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논문을 읽어보니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제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일본어의 우수성에서 벗어나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과정이 논문 곳곳에 녹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논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연구와 주관적 경험이 조화를 이룬 진정성 있는 학술 작업이었으니까요. 초고를 몇몇 동료 교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언어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 연구가 디지털 시대의 언어 발전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가치를 디지털 적응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논문을 국제언어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심사 과정은 평소보다 길었어요. 아마도 논문의 주제가 다소 논쟁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2달 반의 기다림 끝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제 논문이 채택되었고 다음 달 발행되는 저널에 실릴 예정이라는 통보였습니다. 더불어 세계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기조 발표를 해달라는 초청도 받았어요. 그곳에서 왕 교수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문적 토론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언어학 컨퍼런스가 열리는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후 예상대로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몇몇 한국 언어학자들은 제 연구를 적극 지지하며 추가 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했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여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지나며 내일 있을 발표에 대한 긴장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진화라는 주제로 전 세계 500여 명의 언어학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제 발표는 둘째 날 오전 메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의 발표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왕 교수가 청중석에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죠. 그는 제 논문이 발표된 후 격렬한 반박문을 여러 학술지에 기고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간과한 채 단순히 기술적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리 있는 비판이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비켜간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메인홀은 이미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표를 받아 가슴에 달고 발표자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동료 교수들과 인사를 나누며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시계는 어느새 발표 시간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메인홀로 들어서자 500명 가까운 청중들이 한순간에 저를 주목했어요. 앞줄에는 학계의 저명인사들이 앉아 있었고 예상대로 왕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다소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심호흡을 한 후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한글은 왜 완벽한 언어인가입니다. 이 제목을 슬라이드에 띄우자 청중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특히 아시아 학자들 사이에서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일본인 교수가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의아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양이었죠. 그러나 곧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청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각 언어의 입력 효율성 비교. 둘째, 인공지능과 음성 인식 기술에서의 언어별 성능 차이. 셋째,
미래 기술 발전에 따른 언어의 적응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각 부분마다 실험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한글이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 음성 인식 실험 결과였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한글의 인식 정확도는 98%로 영어의 95%, 일본어의 87%, 중국어의 83%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의 모양과 소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져 발음과 표기의 일치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언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학술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에서 모든 연령층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한글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찰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는지 청중들의 표정이 더욱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일본어와 한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언어의 적응력에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500년 전에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던 일부 아시아 학자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죠. 단, 왕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예상대로 왕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의 질문은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은 인정하지만 언어의 가치를 디지털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자가 가진 상형 문자로서의 독특한 인지적 장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어요. 저는 그의 질문에 동의하며 제 연구가 특정 환경에서의 적응력만을 다루고 있으며 언어의 총체적 가치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다가와 질문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판보다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더 많았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구조와 원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에 보여주는 적응력이 향후 다른 문자 체계의 발전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리셉션장으로 이동하여 다과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불현듯 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이전의 적대감은 다소 누그러진 듯했어요. 타카하시 교수,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연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접근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학문적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 언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어요. 대화를 마치며 왕 교수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 문자와 디지털 혁명이라는 세미나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기꺼이 초청을 수락했어요. 파리에서의 컨퍼런스가 끝나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버드 복도에서 우연히 목격한 학생들의 한글 사용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는 제 학문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변화를 문화적 배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여정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제 연구실은 방문객들로 분주해졌어요. 학내 언어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연구자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에서도 면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인공지능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였고 제 연구는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진 셈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 내 한국어 수강 학생 수의 변화였습니다. 제 논문이 발표된 이후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한류의 영향이 주된 이유였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언어 선택에 있어 실용적인 측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베이징 세미나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제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특히 한글과 한자를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두 문자 체계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디지털 시대에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동아시아 문자 융합이라는 주제로 한글의 음성학적 우수성과 한자의 의미론적 풍부함을 결합한 미래 문자 시스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몇몇 컴퓨터 공학 전문가들과 협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술적 지식과 제 언어학적 통찰을 결합하여 흥미로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기본 구조로 삼되 특정 개념어의 한자의 의미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언어와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베이징 세미나를 앞두고 일본 도쿄대학에서도 초청 강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일본 학계에서 제 연구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한 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수락했습니다. 도쿄대학 강연에서는 일본어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제 인생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평생 일본어와 한자의 우수성을 가르쳐온 교수가 이제는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아시아 언어의 새로운 융합을 모색하는 선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여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왕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파리에서 만났을 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차를 타고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학문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 교수도 최근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한자의 우월성을 믿고 있었지만 적어도 다른 문자 체계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세미나는 북경대학의 웅장한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동아시아 언어학자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첫날 기조연설은 왕 교수가 맡았고 둘째 날은 제가 발표하는 순서였습니다. 왕 교수의 발표는 여전히 한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지만 놀랍게도 마지막 부분에서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한 존중과 배움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는 분명 파리 컨퍼런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둘째 날, 제 발표 차례가 되었어요. 청중석에는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파리에서와 달리 디지털 시대의 동아시아 문자 융합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어요. 한글, 한자, 일본어가 각각 가진 강점을 인정하고 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자들과 협업하여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이 시스템은 한글의 음성학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되 한자의 의미론적 깊이를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풍부한 언어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적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발표 중간에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제 삶의 여정과 정체성의 변화를 담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청중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경청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건설적인 제안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중국인 연구자들이 제 융합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화와 협력을 향한 열린 태도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왕 교수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함께했어요.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는 학문적 경계를 넘어 개인적인 경험과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이 제가 겪은 것과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공유했습니다. 만찬 중에 한국에서 온 박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도쿄대학교, 베이징대학교가 공동으로 디지털 시대의 동아시아 언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 나라의 언어가 가진 특성을 연구하고
미래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이 아이디어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왕 교수도 북경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도쿄대학 강연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일본인으로서 자국의 언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일본어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부터 원로 교수까지 다양한 세대의 언어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일본어의 문화적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어가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본어를 더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입력 시스템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글과 한자의 장점을 융합한 접근법이 일본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위해 줄을 섰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 학생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어의 미래가 젊은 세대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크게 성장했어요. 언어에 대한 관점이 넓어졌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버드에 돌아온 후 동아시아 언어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서울대, 도쿄대, 베이징대와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동아시아 문화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었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우리는 첫 번째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동아시아 언어 공존과 혁신의 길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각각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 언어가 어떻게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발표를 위해 서울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어요. 동아시아 3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맡았고 왕 교수와 박 교수가 각각 중국어와 한국어 세션을 담당했어요. 일본어 세션은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가 이끌었습니다. 제 기조연설은 지난 1년간의 연구 여정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하버드 복도에서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된 순간부터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게 된 현재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통찰을 공유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정수이자 사고방식의 틀이며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가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첫 줄에 앉아있던 제 스승, 오가와 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하버드의 자리를 잡기 전 일본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은사님이었어요. 오가와 교수는 전통적인 일본어 연구의 권위자로 처음에는 제 연구 방향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심포지엄은 3일간 계속되었고 다양한 세션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특히 마지막 날의 종합 토론에서는 동아시아 언어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한 가지 점에 동의했어요. 동아시아 언어들이 디지털 시대에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환송 만찬이 열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용기와 지혜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연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동아시아 언어의 미래를 논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저도 잔을 들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두려움과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 동아시아 문화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온 후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연구 보고서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기술 기업들이 동아시아 언어 통합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한 글로벌 기술 기업은 우리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한글, 한자, 일본어를 아우르는 새로운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제안을 검토하면서 제 연구가 이론적 영역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동아시아 언어들이 더 쉽게 배우고 사용하고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중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의 연구 덕분에 더 쉽게 이 언어들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학문적 여정의 가장 큰 보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제 다음 책의 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융합이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언어학 연구를 넘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교류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며 때로는 다른 언어와 융합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언어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언어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한글, 한자, 일본어는 각각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전해왔지만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공통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소통과 이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하버드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일본인 교수이자 한글의 가치를 인정한 학자이자 동아시아 언어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